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걸 소재로 이제 글이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락 보니까 17세기 초부터 이렇게 시대나 연도가 나오면 일단 잡아주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양상을 얘기하는 통시적 방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자, 서양으로부터 과학 지식이 들어왔어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충격적이었어요.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는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이때 천문지리는 서양의 천문지리 지식이죠. 서양의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서 미미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천문지리 지식에 대해서는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게 이제 기억 나와 있으니까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되는 거겠고요.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의 의학 서적을 읽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됐죠? 서양의 과학 지식이 유입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이 부분의 핵심이고요. 여기에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서양의 의학 지식보다는 천문지리 지식 쪽에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요게 이제 기억인 부분인 거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가운데 18세기 철학자 이익은 실학자입니다. 18세기니까 이쯤 되겠죠. 18세기 철학자 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다. 왜? 서국의라는 그의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세군징의 일부를 채로 옮겨 적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아담 샬이 이런 얘기 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남겼다는 겁니다. 그게 서국의라는 책이고요. 이 내용 안에는 아담 샬의 주제군징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자,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이게 뭐예요? 목적이죠. 기독교 전파가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막 해부학, 생리학 이런 거 성과 나타나는 거 잘 안 적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이라든지 중세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는데 얘네들 결국 쉽게 얘기하자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내용들만 남겼다. 그래서 주제군징의 핵심 내용은요. 되게 막 최첨단의, 그 당시 기준으로 최첨단의 새로운 지식 이런 것보다는 기독교 전파가 목적이었던 그런 책이고 그걸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내용들만 관련된 것들만 들어가 있었다. 한정된 서양의 지식이었죠. 그러니까 모두 다 다루지 않았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잖아. 그치?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야, 좋은 건 좋다.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자, 이런 거 있죠. 상대방의 우수한 지점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체적 수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체적 수용. 이익은 주체적 수용을 했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면은 받아들이고 어떤 면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서 뇌가 그렇다는 거죠.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건 인정,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지켜나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던 건 지켜나가고요. 또 새로운 건 인정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 아담 샬하고
이익이라는 사람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이익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몸의 운동과 지각활동이라는 건데 됐죠? 자, 몸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한다. 뇌. 인정. 그죠? 하지만 지각활동은 뭔다? 심장이 한다. 요거는 차이점. 그 공통점은 아담 샬과의 공통점은 뇌가 한다. 차이점은 지각활동, 감각으로 인지하는 활동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거 있죠. 그것으로 인지하는 그 활동은 심장이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심주 지각설이라고 한다. 요건 인정한 거고 요건 지킨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익 이후에도 서양의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18세기니까 19세기 중반까지는 아직 약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익 이후에도 좀 그랬어.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관심이 없는 이유가 필요성이 일단 떨어져요. 필요성도 없고 관심도 적었어요. 그죠? 그 다음,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의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이런 주장만큼 그 당시 되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 되게 그런 것 자체가 지구가 둥그래, 움직여,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내용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천문에 비해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천문에 비해서는 좀 충격적이지도 않았지. 약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불러일으키는 그 윤리적 문제이죠. 사람의 몸을 배를 가른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엔 되게 윤리적 문제. 왜냐하면 유교에서 보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기 때문에 감히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를 갈라? 야, 이거 윤리적 문제가 있어. 이런 거죠.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해부학 관련돼서 윤리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네 번째, 조정 자체, 정부가, 지금의 정부죠. 정부가 조정의 서학 금지 조치.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의학은 그렇게 관심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19세기입니다. 19세기예요. 18세기 끝났어요. 이제 19세기 들어갑니다. 19세기에 실학자 최한기 잡아주시고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 있었던 반면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다는 거죠. 그럼 기존의 학자들은 이 인체를 바라볼 때 도덕적 차원에서 뭐 정신수양이라든지 뭐 기를 바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면 지각활동, 감각으로 인지하든지 인간의 생리, 생체의 이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거기에 기능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홉슨의 책들을 접한 다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실학자입니다. 역시 실학자 최한기가 나오고요.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은 홉슨이죠. 그죠? 홉슨의 책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철학자, 기존의 실학자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유학자들과 차이가 지각적, 생리적 기능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도덕적 차원 말고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몸기계였다. 자, 그럼 최한기는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몸기계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이미 기계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인간은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 같은 존재야 라고 이미 생각을 했고
몸기계 개념을 딱 집어넣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몸기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실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을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성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즉 외부의 어떤 원인,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 운동을 한다. 내부 원동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양기가 기존에 이미 인체를 물어보고 있어. 인체를 하나의 기계와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홉슨의 책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몸기계라는 개념이 발생이 되고, 이 몸기계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몸기계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몸이 인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의 자발성이 있고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최양기가 생각했던 몸기계 개념이에요. 자, 인체는 기계였어. 근데 홉슨 나오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확장시켜서 개념 정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요 단락의 핵심이죠.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그럼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 신기라는 개념이 나오죠.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은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요게 되니까 요게 된 거야. 그럼 이건 왜 됐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그건 왜 됐어? 저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원인의 원인을 찾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무수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움직임의 최초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최초 움직임. 움직임의 최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여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슨, 의료 선교사잖아. 그럼 선교사니까 아담 샬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담 샬, 홉슨 같은 사람은 최초의 움직임의 원인이 창조주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양기는 이제 실학자잖아요. 최양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 됐어요? 운동의 최초 원인으로 신기를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했다. 그래서 신기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발성을 갖고 생명력을 갖고 이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최초의 이 움직임의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지각 활동이나 생리적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바로 신기라는 개념 때문이다. 됐죠? 요거 때문이다. 그래서 최초 운동의 원인을 신기라는 거 잡죠. 그리고 홉슨 같은 경우에는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최양기는 전체 실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럼 전체 실론은 누구 거냐? 요거는 이제 홉슨 책이죠. 그치? 홉슨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인정? 자기가 쓴 책을 보고 자기가 인정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신경계 그림 접하고, 신경계라는 게 있군. 그러니까 신경이 흘러가는 길이 있군. 이렇게. 그리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 역할도 뇌도 중요하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하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관심은 있는데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본 거죠. 야, 근데 그거는 충분하지가 않아. 홉슨아, 네 생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홉슨은 뇌가 다 한다는 거야. 뇌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지각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를 보고, 그렇죠? 창조주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했던 전체 실론의 견해를 일단 부정하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대신 심의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근데 심주지각설은 여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심주지각설의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의 심이었거든. 근데 이 최양기는 이 몸기계를 얘기하면서 이런 지각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인체에 가장 주가 되는 것,
그치? 예. 그게 심주지각설이다. 이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요 개념을 끌어오게 되는데 그럼 이것도 심장으로 보는가? 라고 했더니 그는 종래의 심주지각설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이때 종래의 심주지각설 누구 겁니까? 최양기 이전의 18세기 실학자 이이 거잖아. 심장을 주로 봤던. 그죠? 근데 그걸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이익이 그렇게 봤잖아요.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했다. 신기. 그죠?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즉 신체가 생성되면 신기도 생성이 되고 신체가 소멸되면 죽으면이죠. 그럼 신기도 사라진다.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어. 신기라는 건 형체가 없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형체가 없어. 몸속을 막 돌아다녀. 됐어요? 그리고 이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기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움직인단 말이야. 그 중심이 심이라는 거예요.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립니다. 그럼 이쪽이 중심이 되었다가 저쪽이 중심이 되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기가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신기의 바로 중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심주지각의 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익 같은 경우는 심장이 지각 활동을 주로 주관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최양기는 심장이 아니라 신기의 중심이 주가 되어서 지각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뭐 오른팔에 있다가 중심이 다리 쪽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형체는 없고요. 쏠림은 있죠. 그 중심이 주가 되어서 간다. 그게 심이다. 이렇게 심 개념 잡아줬고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명활동과 지각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신기 자체가 균형을 가져야 돼요. 특정 부분에 쏠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즉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의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해 시각, 눈, 코, 입, 귀, 피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으로 인지하는 활동에 의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누가? 신기가. 그러니까 이 신기라는 녀석은 그죠? 외부 세계의 정보가 있는데 그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지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으로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하는 게 이제 신기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신기. 됐죠?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신기가 막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코에 있고 눈에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이고 중심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올바르게 감각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신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진 감각 인지 활동, 그죠? 그걸 다 통합시킬 수 있고요. 종합 확장 그리고 조정하고 그래서 세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눈에서 얻어진 정보, 코에서 얻어진 정보, 혀에서 얻어진 정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다 연결시켜서 이 신기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신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일단 감각 활동, 지각 활동을 일단 주관하고요. 그리고 감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조정도 가능하고요. 확장도 가능하죠. 종합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뭐 할 수 있어요? 세계의 변화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돌 굴러온다 그럼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신기가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확장시키고 종합시켜서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움직임을. 자, 마지막 단락인데요. 최양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즉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것과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 합쳐진 거예요.
비록 양자 사이 결합이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서양의학을 무조건 믿거나 그치? 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거부할 거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 자체는 조선의 사상의 역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고 하겠다. 나름 의의가 있더라 라고 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주체적 수용이라는 면을 인정해 준 거예요. 자, 문제를 들어갈 텐데요. 전개 방식입니다.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 분화가 안 됐죠. 인체관이 분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서양의 과학이 들어왔고 서양의 의학의 영향을 받은 이익이나 최한기의 관점을 얘기한 거죠. 따라서 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 자, 서양이 들어왔죠. 서양 의학이 들어왔습니다. 인체관의 변화. 그 전까지는 뭐 유교적인 관점이었겠죠. 이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입니다. 이익과 최한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최한기나 이 인체관 관련된 유학자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4번에 우리나라 근대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가 아니죠. 그렇지? 서로 이제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서양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요. 동서양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양의 걸 영향받아서 우리 것화시킨 거죠. 주체적 수용한 것이지 우리가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5번도 안 되는 겁니다. 1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그렇지. 여기 홉슨의 책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이미 인체는 하나의 기계야 라고 생각했고 받아들인 다음에 몸기계 개념이 나온 거죠. 됐습니까? 2번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했다. 아담 샬은 뇌라고 했는데요. 이익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장이죠. 자, 다음 3번 이익과 홉슨은 신체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다. 그렇죠? 이익이랑 홉슨은 신체 운동은 뇌가 한다. 그죠? 홉슨은 모두 다 뇌가 한다.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거고. 4번에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 유력했던 기계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담 샬과 홉슨이 동양에 소개한 건 사실이기는 하겠죠. 뭐 전체 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세군징 이런 책들이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줬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소개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제군징 자체가 기독교 전파가 목적이었고 홉슨 자체도 이제 창조주 개념 설정했기 때문에 선교사였기 때문에 기독교 전파와 기독교적 교리의 전달 또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 주로 한 것이지 기계론적 의학 이론은 담지 않았다라고 아예 그 언급을 했어요. 주제군징에서는 기계론적 의학 이론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 기독교 전파 목적을 위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엔 뭐 로마의 생리설이다 이런 걸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계론을 소개하진 않았다. 그죠? 주제군징과 전체 신론에는 요건 이제 아담 샬이고 이거는 홉슨이죠. 기독교적 세계관. 그렇죠? 여기서는 기독교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였잖아요. 그렇죠? 자,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이제 뭐냐면 요거죠. 의학이 천문 지리보단 영향력을 적게 받았다. 영향이 적게 받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선에서 서양음은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에 요거죠. 교정의 금지 조치. 전래된 서양의학이 내용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불충분하다. 요거죠. 당대 의원들이 서양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윤리의식 여기 나오죠. 서양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다. 천문 지식에 비해서 충격적이지 않았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번호만 여러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쓸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19번 최한기 견해에 부합하는 걸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일단 심장 얘기 나오면 안 되죠. 심장 나는. 최한기는 신기 얘기 나와야 돼요. 신기가 나왔습니다.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쏘는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이쪽이죠? 감각을 귀와 눈의 걸 통합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 괜찮네. 그죠? 니은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요.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춰짐에 따라 생기고 즉 사람 몸이 생기면 신기도 생기고 지각작용이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사라지면 사라지고 변화에 뭐 한다? 여기 나오죠?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아, 요거 디귿도 괜찮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리을은 왜 안 되냐면요.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크고 작음이 없지. 형체가 없으니까 형체 없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20번. 최한기와 보기 데카르트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것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걸 옆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데카르트하고 최한기예요. 일단 데카르트 먼저 볼게요. 물질하고 정신을 구별한다.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공간 차지 없이 뭐한다? 사유하는 애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것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그럼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 안에 있다.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얘하고 정신하고 물질은 독립적이다. 독립적 관계다. 그래서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적이라고 말해 보니까 정신과 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정신과 물질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 요게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을 못하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더라. 됐어요? 자, 1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그렇죠. 됐어요? 자,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데카르트는 좀 나중에 보시고 최한기만 생각해 보세요.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고 왜냐하면 신체가 생성하면서 신기도 생기고 신체가 소멸하면서 신기도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독립적이지 않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독립적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1번 적절하네요. 2번 데카르트와 최한기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두뇌라고 보았군. 데카르트는 봤을 때 두뇌라고 하는 것은 두뇌 안에 뭐가 있어? 정신이 있고 정신이 사유하고 있으니까 뭐 데카르트 말은 맞아요. 근데 최한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감각을 통합해서 조정, 확장, 종합해서 세상이 대응하는 이런 갈등, 이런 사고작용, 요거는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신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뇌에서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았고요.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이 바로 심주지각설의 신기의 중심에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최한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2번이 적절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3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이라는 것도 형체가 없다고 해서 사유,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한기의 신기는 몸에 있긴 하지만 몸의 구성 요소이긴 하지만 형체가 없다. 그래서 크고 작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데카르트와 달리 이제 좀 이런 거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 그렇죠? 신체와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충분히 설명 가능하죠. 그치? 신기가 온몸에 있으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진 이 외부 세계 정보를 기억으로 저장하고 그걸 종합하고 확장하고 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신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 안 받아요. 하지만 데카르트는 독립적이라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걸 설명할 수 없던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 차이점이 되겠죠. 5번 데카르트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라는 거죠. 결국
최양기가 했던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은 뭐다? 최양기 입장에서 신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움직이게 되는가? 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기억이 저장되는가를 다 설명할 수 있게 되죠. 반면에 데카르트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원인을 찾아낸다면 그러면 최초의 원인이 찾아냈기 때문에 끝까지 원인의 원인이 뭐야, 그 원인의 원인이 또 뭐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죠. 똑같은 얘기니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본 지문 자체가요. 이렇게 철학과 의학이 약간 섞여 있죠.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또 서양 의학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철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이 이제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주체적으로 수용했는가 그 중에서도 이제 최한기나 이익 같은 조선의 실학자들의 어떤 의의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지문도 이제 이렇게 충돌되는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가 이 지식인들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문 볼 때요. 속도를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처음에는 속도보다는 정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확도 위주로 가다 보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속도 변화가 생겨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강의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